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왜 젊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도 젊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억만장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과거로는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혹독하게 겪었던 첫 번째 결혼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요. 물론 차라리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말라고 과거의 저에게 당부해주고 싶긴 하네요.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지방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우리 집은 형편이 좋은 편이라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로 올라와 일을 시작해야 했고요. 저는 외로움을 유독 많이 타는 성격이다 보니 생활고의 문제보다 부모님을 떠나 서울로 상경해 저 혼자 단칸방에서 쓸쓸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가끔 부모님과 통화도 하고 시간이 있을 때면 찾아가기도 했었지만 당장 고졸학력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여자애 혼자 먹고 사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던지라 저에게는 외로움조차 사치였죠. 그렇게 외롭게 살던 저에게 첫 번째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려운 형편, 멀리 사는 부모님,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인해 살기가 힘들다는 저에게 그는 자신의 가문은 유서 깊은 전통을 가진 종갓집으로 자기에게는 형제도 많으니 네가 시집만 오면 당장이라도 대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저의 몸과 마음만 오면 된다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꼬셨죠. 고작해야 21였던 어린 저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고마움까지 느꼈죠. 혼수는커녕 은수저도 사갈 수 없는 형편인 저를 그렇게 받아주고 사랑해주겠다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1년 정도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순진한 꿈은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무너졌습니다. 후다닥 치러진 결혼식에는 하객도 거의 없었어요. 조촐하게 가족들만 초대해 결혼사진 한 장 찍고 구색이나 겨우 갖춘 정도였죠. 그래도 부모님은 이제 우리 딸 행복해져야 한다며 좋아하셨지만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당분간 본가의 시골댁에 가서 지내라고 이야기했어요. 20대 후반이었던 남편은 당시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저에게 말했었는데 자기는 여기서 직장도 구해야 하고 22밖에 안 되는 저는 아무 준비 없이 덜컥 신부가 된 것이니 시골댁 어르신들에게 가서 신부 수업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전부터 남편은 자신의 집안이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이라며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을 하곤 했었거든요. 너도 시집 온 이상 우리 가문에 걸맞는 교양을 갖춰야 되잖아. 집안 어르신들에게 예법부터 살림까지 꼼꼼히 배워와.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직장도 구하고 너와 미래 아이를 위해 안정을 갖추기에 노력하고 있을게. 너 이제 평생 절대 힘들거나 외로울 일 없을 거야. 우리 웃으면서 살 일만 남은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꼈죠. 역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유서 깊은 가문의 맏며느리로서 배워야 할 소양이 따로 있을 테니 이 기회에 잘 배워놓고 서울에서 노력하고 있을 남편과 함께 으쌰으쌰 해보자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저의 그런 생각은 그 시골집이라는 곳에 내려간 직후부터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부 수업을 시켜주기 위해 시골에 보낸 것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할 노예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혹시 집성촌이라고 아시나요? 같은 성씨를 가진, 즉 친척들이 다 모여 사는 마을을 말하는 것인데요. 남편이 말하던 대가족,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게 집성촌을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사돈의 팔촌까지는 우스갯소리로 들어봤지만 그 마을에는 16촌을 넘어서 32촌까지 모여 살고 있었어요. 과장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입니다. 몇십 명 되지 않는 인구가 모두 남편, 그러니까 시댁 쪽 친인척들이었는데 시골 마을이 되게 그러하듯 대부분이 노인이었어요. 심지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노쇠하신 분들도 20여 분 정도 계셔서 저는 온갖 허드렛 일도 모자라서 그 어르신들의 수발을 다 들어야 했죠. 마을의 젊은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기에 규모가 작은 농사며 시시콜콜한 일까지 거의 외부에서 일꾼을 데려다 쓰고 있는 처지의 그런 마을이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서 노동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유서 깊은 가문의 장손의 맏며느리, 그건 그냥 저를 꼬여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물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아니었지만요. 제가 꿈꾸었던 화목한 대가족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작은 시골에서 자랐던지라 시골 마을의 문화를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이곳은 완전히 그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더 미치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것은 신부 수업도 집안 어르신들 모시기도 뭣도 아니었고 제가 그곳에서 온갖 수발을 다 드는 대가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매달 돈이 입금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저는 사기 결혼을 넘어서서 인신매매를 당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빨래, 청소, 밥에 아픈 노인들 목욕과 병수발까지 들어주며 자정이 다 되어서야 잠들 수 있는 노예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예와는 달리 먹는 거라도 든든히 먹을 수 있었다는 점일까요? 그래도 전 처음에는 버텨보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서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두 번째로는 어려운 형편에 저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부모님, 제가 결혼한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딸이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는 걸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네, 알아요. 제가 미련하고 나약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라도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적으로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버텨보려는 저의 마지막 희망조차 비우는 것처럼 제가 시골집에 내려간 후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많이 뵌 것은 아니었어도 그동안 먼저 안부도 물어보시고 했던 것이 다 거짓말 같았죠. 그뿐인가요? 취업 준비로 바쁘다던 남편은 그 핑계로 전화를 조금씩 늦게 받거나 빨리 끊는 행동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아예 받지 않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2년쯤이 되어서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아무리 저라도 정신이 번쩍 들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처음부터 이 결혼에 애정이나 믿음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몸뚱이가 인생의 전부인 저, 그 목숨마저 잃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죠. 평생 이렇게 온통 죽음의 냄새뿐인 이런 곳에서 노인들의 병수발이나 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퍼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 절망뿐인 생활이 5년쯤 지났을 때쯤이었을까요? 옆마을에 시집와 이곳에 일하러 오던 제 또래의 베트남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 말고는 다 노인뿐인 마을이었던 데다가 대부분이 남자라서 저와 그 아이는 쉽게 친해졌죠. 그 애는 옆마을에 가정이 있었던지라 저처럼 숙식을 이곳에서 해결하지는 않고 해질녘이면 남편이 데려와 집으로 돌아갔다 아침 일찍 남편이 데려다 줘 출근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게 보였는지 어느 날은 그 애가 그랬어요. 남편 안 보고 싶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죠. 글쎄, 이젠 남편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네.
여기 오고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 없어? 제가 여기 오고 5년간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더니 저를 측은하게 보던 친구가 그럼 나랑 같이 갈래?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남편이 오토바이로 데리러 오면 같이 타고 자기네 집에 가자고 말이에요. 저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그 애가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저기 우리 집에서 계속 나랑 같이 있어. 너 좋으면 나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너무 좋을 거야. 남편도 너 좋아해. 내가 네 얘기 많이 했어. 어눌한 한국어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떠듬떠듬 말하는 그 친구를 부둥켜 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당한 저는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는 인간 불신에 걸릴 지경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단순히 저를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것이 아니라 저의 인간성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이 그렇게 되기 전에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맨발로라도 그 마을을 뛰쳐나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일단 제 남편이었고 남편의 가족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그 부분이 더 제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서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반항하거나 탈출할 의지조차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가 저를 구해주기 전까지의 제 상태가 그랬던 거죠. 저는 친구에게 지금까지 몇 년을 일하면서 월급은커녕 용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돈이 하나도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했고 친구가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저는 그 길로 그 친구의 남편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지긋지긋한 마을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친구와 친구의 남편은 혹시나 누가 잡으러 올까 노심초사하는 저를 달래주었죠. 그리고 며칠도 안 되어 1년 가까이 연락 한 통 없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한 거였죠.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안 돌아가? 싫어. 뭐? 너 미쳤어? 내가 너 누구 도움받아서 도망갔는지 모를 줄 알아? 그 베트남 년도 당장 해고시켜버릴 거야. 옆에서 통화를 듣던 친구는 자기 일자리는 딴 데서 또 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줬고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제 의견을 말했어요. 오빠, 대체 일자리는 언제 구하는 거야? 직장 구하고 안정되면 서울로 다시 불러줄 거라던 말도 다 거짓이었어? 나 이제 신부 수업 충분히 받았는데 이제 돌아가면 안 돼? 아닌 줄은 알았지만 밀어냈던 저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제 마지막 남은 마음마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빼앗아 온갖 욕을 다 하며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 년이 미쳤나? 상거지 같은 년을 우리 가문에 받아줬더니 그냥 들어앉아서 조용히 일하라는 그거 하나 제대로 말을 못 들어서 이 사고를 쳐? 너 당장 안 돌아가? 이래서 돈 없고 못 빼어먹은 것들은 거두지를 말아야 하는데.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5년이에요. 5년을 자기 자식보다 어린 애를 5년은 노예처럼 부리면서 노동 착취해놓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뭐? 노동 착취? 야, 너 말 다 했어?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받은 월급 오빠하고 어머니 통장으로 다 받으셨죠? 그거 다 어쩌셨어요?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 안 돌아갈 거고 방 얻을 돈이라도 있어야 해요. 그거라도 주세요. 뭐? 미쳤니?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 지금까지 마을에서 너 먹이고 입히느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 줄 알아? 어디 줄 돈이나 있을 것 같니?
이 돼지 같은 년이 처먹기는 또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서 진짜. 어머니, 이 년이 어디서 소리를 파락발락 질러? 그 말에 안 돌아갈 거면 내 아들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이혼이야. 알았어? 저는 그 길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사기 결혼에 인신매매로 임금 착취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 당장 소송이라도 걸고 싶었지만 그 당시엔 저에게 그럴 물질적, 심리적 여유가 없었어요.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남의 신혼집에 언제까지고 머무르면서 폐를 끼칠 수 없었고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기에 더 큰 빚을 지고 싶지도 않았죠.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시간을 돌린다면 과거의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싹싹 빌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막심했어요. 다신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잊고 살자 다짐하고 저는 무일푼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언제까지고 부모님에게 이혼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새 일자리와 방을 구하고 부모님께 이실직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열심히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도 꼭 서울로 모셔오겠다고 말이에요. 결혼이나 연애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새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요.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우리 집과는 달리 상당히 좋았던 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마침 자신이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던 피자 가게를 처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일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만 괜찮으면 믿음직한 저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죠. 솔직히 경영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어 자신이 없었지만 친구가 이민 가기 전까지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주었고 그렇게 저는 친구의 피자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어려운 형편에 늘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덕분에 안정적인 일을 구할 수 있게 되어 기뻤죠. 하지만 그 기쁨도 그리 오래는 못 갔습니다. 친구의 가게는 따로 배달 대행을 쓰지 않고 직접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제였어요. 배달도 제대로 안 하고 몇십 분씩 딴 데서 농땡이를 피우다 피자를 다 시키지 않나. 손님 면전에 대고 피자를 던지듯이 주고 와서 알바생이 너무 불친절해서 못 시켜 먹겠다는 클레임이 매일같이 몇 건씩이나 들어왔어요. 당시 가게 영업이 잘 되는 편이라 배달원을 3명을 데리고 썼었는데 셋 모두 친구 사이라 그런지 하는 짓이 똑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데다 진짜 사장님도 아니니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애들을 불러 모아 거의 싹싹 빌다시피 부탁했어요. 이 아이들을 해고하면 당장 배달은 어떻게 할 거며 제가 사장도 아닌데 마음대로 해고하고 배달 대행을 쓰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또 친구와 친구 부모님이 저를 믿고 맡긴 것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가게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귀한 음식을 던지듯이 두고 오면 어떡해. 음식 전달할 때만이라도 조금 친절하게 해주면 안 될까? 피자가 귀해요? 헐, 피자도 못 시켜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음? 아유, 어차피 진짜 사장도 아니면서 더럽게 간섭해대네. 월급 사장 주제. 기본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있잖아. 너희가 성실하게 일을 해줘야 손님들이 계속 시켜주고 그래야 나도 너희 월급 줄 거 아니니? 아, 이딴 데 아니면 뭐 일할 데 없는 줄 아나. 진짜 웃기네. 꼬우면 자르시던가. 알바생들은 매번 이런 식이었죠. 30대 초반 저도 어디 가서 아직 늙었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지만
역시 요즘 어린애들은 방안에 재간이 없었어요. 얼러도 보고 하도 내보고 당근과 채찍도 써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통하지 않았고 정말 진지하게 해고하고 배달 대행을 써야 하나 고민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싸우는 듯한 목소리가 나길래 또 애들이 사고를 쳤나 싶어 나가보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어떤 남자 한 분이 애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었고 저에게는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기만 하던 애들이 말대꾸 한마디 없이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피운 담배꽁초까지 줍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은 근처에서 큰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셨고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낸 뒤 갈비 사줄 테니 가게로 오라고 하는 모습에서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나중에 오랜만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 친구와 친구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였고 인근 상인들에게 인덕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좋게 보게 되었죠. 저도 갈비집 사장님을 본받아 아이들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고 아이들 역시 제 마음이 통했는지 불량한 태도가 전보다는 누그러졌어요. 덕분에 가게 장사는 그럭저럭 잘 운영되고 있었고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과거의 악몽을 잊고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듯 싶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주문이 밀려들어 바쁜 시간대에 주문 완료 처리가 된 지 시간이 한참 지난 고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음식은 보내지도 않고 주문 완료를 누르냐며 엄청나게 따지셨죠. 배달한 아이에게 물어볼 정신도 없어서 저는 일단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손편지를 써서 한 판을 다시 배달시켜드렸어요. 요즘 비대면 배달이 많다 보니 유실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알바생이 다녀와서는 사장님, 여기 추가 주문 또 시켰어요? 하길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현관문 열렸다 닫히는 거 보고 갔는데? 하는 겁니다. 저도 영 찝찝했지만 더는 전화가 오거나 하지 않아서 잊어버렸는데 다음날 같은 시간에 또 같은 고객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피자만 보내면 끝이야? 그렇게 기다린 4시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안 해? 내가 그냥 웬만하면 좋게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네. 당장 피해 보상해. 정말 아예 작정하고 뜯어먹으려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지만 꾹 참았어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야, 2년 쫄았는데? 옛날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냐. 이대로만 하면 1일 1피자 가능할 듯? 그러면서 킥킥거리는데 목소리를 일부러 변주시키려는 것처럼 코를 막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코맹맹이 소리로 말하는 데다 마치 저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정말 수상쩍었지만 일도 워낙 바쁜 데다 괜한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내일 또 전화가 오면 어쩌나, 전화기에 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 이러면 어쩌나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저녁에 영업을 마감하고도 그 걱정 때문에 가게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갈비집 사장님이 지나가던 길에 불이 아직도 켜져 있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들려봤다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이런 악질 손님 상대는 자기가 많이 해봐서 한다며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문자 정보와 주소, 녹취된 음성까지 끝까지 들은 갈비집 사장님은 현금 결제로 익명으로 주문한 데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 같다며 무작정 찾아가서 따져봐야 더 험한 꼴만 볼 게 뻔하니 자기가 잘 아는 형사에게 수사를 부탁하겠다며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순간 다시는 타인을 믿지 않겠다던 저의 결심이 흔들렸어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만 거죠. 사장님의 말이 그냥 해본 말이라 할지라도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언제 한번 나를 잡아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니 분위기 좋은 곳을 자기가 안다며 함께 가자고 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사장님은 가볍게 맥주도 한잔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 시절 새어머니 밑에서 핍박받으면서 자란 트라우마가 너무 깊게 남아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이 생겼다면서 자신의 성향은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던 것만큼은 장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저도 첫 결혼에 실패하며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었던지라 사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새어머니에게 그렇게 모진 수모를 당하며 살다 보니 여자 불신에 걸려서 특히 여자는 믿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다짐했었는데 수영 씨 만나면서 그 결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눈치가 없어도 그게 사랑 고백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타인, 특히 저 좋다는 남자를 더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괜히 기대감만 심어주어 상처를 주기 싫어 제 상황과 과거 일을 정확히 다 말씀드렸어요.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사장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사장님은 오히려 제 친구에게 제 사정을 다 들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혼 생각이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저의 태도에도 아랑곳 없이 내가 40 가까이 여자를 못 믿고 살았어도 이렇게 수영 씨를 만나 마음을 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수영 씨도 세상에 믿을 만한 놈이 하나는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하면서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그 후 갈비집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매주 저희 부모님을 자기 식당으로 불러냈어요. 마침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왔고 아직 도시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던 부모님을 도와준 것도 그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갈비집이 있는 건물이 사장님 소유더라고요. 사장님은 매주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시내에 모시고 나가 구경도 시켜드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마음부터 먼저 얻었어요. 다시 1년 후 충분한 시간을 지켜보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저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은 달라질 게 없었어요. 둘 다 가게가 바빠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불타는 신혼의 알콩달콩함보다 그런 수수하고 편안한 삶이 제게도 더 잘 맞았죠. 남편은 직원과 가족을 가장 먼저 챙기는 살뜰한 사람이었고 재혼 후에 말썽꾸러기였던 알바생들도 더 말을 잘 듣게 되고 어른스러운 남편의 모습은 배울 점이 많았어요. 남편이 있을 때면 더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걸 보며 엄청 웃었었네요. 다행히 그 이상한 진상 손님은 그 후로는 보이지 않는 듯해서 한시름 놓았죠. 피자 가게보다 갈비집이 늦게 문을 닫아서 결혼 후에는 손님이 많은 날은 제가 가서 도와주곤 했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았고 또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죠. 갈비집은 널찍한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야외 테이블에 불판을 닦고 있다가 근처 신호등 앞에 서 있던 전 남편을 보고 말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저편에서 이전 시어머니와 전에 한 번 본 적 있는 전 남편의 조카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다가온 이전 시어머니는 불판을 닦고 있는 저를 보며 가멸차게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참 그렇게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니 결국 꼴이 그거야? 에휴, 그러게 지 팔자 지가 꼬는 거라니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우리랑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냐고. 우리 아들 놓친 거 너 진짜 평생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너도 봤지? 너도 할머니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이 아줌마처럼 막노동이나 하고 사는 거다. 예전이었다면 또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이제는 제 편이 되어줄 남편이 있었기에 저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지금 남의 영업장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몇 년 전과 다른 제 모습에 놀란 이전 시어머니는 제 길을 확실히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인지 제가 대드는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표정으로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때 2층 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그 순간 전 남편 조카 목에 걸려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보고 있으니 남편이 어쩐지 촉이 따고더라 라면서 목젖이 다 보이도록 크게 껄껄 웃기 시작했어요. 내려오기 전에 이미 경찰을 부른 모양인지 1분도 안 되어 경찰차가 도착했고 두 인간은 저처럼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끌려갔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이 남편과 아는 사이인 듯 저와 남편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진상고객 잡아왔어. 하고 남편이 말하니 경찰관들도 이미 내용을 다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자기에게 맡겨달라던 남편은 정말로 혼자서 계속 알아봤었고 배달 갔던 아파트 CCTV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제가 이상하게 목소리가 낯이 익네 하고 중얼거린 것을 남편이 듣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계속 주시하며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은 아니라고 극구 발뺌했죠. 남편은 이미 증거 수집이 끝났다며 우길 테면 우겨보라면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직도 그 인간들만 보면 자동적으로 떨리는 제 마음을 이해하고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모든 증거가 자신들을 지목하자 그 인간들은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에게 절절한 사연을 설명하는데 어찌나 웃기던지요. 전 남편에게는 남동생 2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동생들도 결혼했다고 해요. 물론 제 동서가 됐을지도 모르는 그 여자분들도 똑같이 시골 마을에 보내져 착취만 당하다가 도망갔고 그 여자와 그 아들들은 직업이라고는 없이 서울에서 탱자탱자 놀며 여자들을 꼬여 시골로 보내서 착취하고 받은 돈이 수입의 전부였는데 이제 소가 넘어오는 여자도 없어지고 집안 여자들은 다 도망가니 조카마저 자신들이 떠맡아 돌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제가 근처에 피자집을 한다는 걸 알고 다시 저를 올가매어 괴롭히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예요. 피자값도 물어내고 원하시면 피해 배상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사장님. 이러시면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 그럼 죽던가. 내가 우리 와이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들었어. 무임금의 노동 착취에 임금 갈취까지 내가 다 고발할 거야. 알아? 알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더만. 너 같은 인간들은 평생 남의 고열이나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니 차라리 없어지는 게 다른 사람들 피 안 주고 좋은 길이네. 아이고 사장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남편은 앉은 채로 음료수를 홀짝이며 그렇게 말했고 남편에게 통 사정이 안 통하자 이 인간들은 무릎으로 저에게 기어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과거 일까지 꺼내며 정말 미안하다고 능력 닿는 대로 배상해 줄 테니 제발 고소만은 말아달라고요. 세월이 흘러 많이 잊었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들의 얼굴을 다시 보니 그간 당했던 울분이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짓을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제 등에 다시 빨대 꽂을 계획이나 세우고 있었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땐 제가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고 어린 마음에 겁이 많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갔지만 전 솔직히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난 당신 어머니나 그 시골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보다도 당신이 제일 미웠어. 누구보다도 믿고 따랐고 한때는 사랑도 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네. 죗값 받아.
그리고 다신 볼 일 없도록 각자 인생을 살자. 다 잊고. 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는 당당히 경찰서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한참을 남편의 품에 안겨 울어야 했죠. 그때의 상처가 워낙 깊게 패이고 많이 골맞던지라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렇게라도 붙잡아 죗값을 치르게 만들었으니 이번에야말로 정말 다 잊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만 꿈꾸며 살아가자고 다짐했죠. 남편은 피자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미 그 인간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고 저와 같은 신세가 되어 도망친 전 남편의 동생의 전 부인들과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하고 설득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었어요. 세상에, 피해자 중에는 이제 당시의 저보다 어렸던 당시 갓 20이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 외로움을 생각하니 저 역시 분노를 금치 못했어요. 알면 알수록 더 용서란 없어야 한다고 단단히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죠. 아이고 아가, 내가 평생 불판 닦는 허드렛 일이라도 할 테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에다오. 수영아, 내가 걔처럼 길하면 길게, 응? 제발 용서해줘. 아줌마, 제가 왜 아줌마 아가예요? 호칭 똑바로 해주시죠. 그리고 당신도 나랑 언제부터 그렇게 돈독한 사이였다고 이름을 함부로 불러? 그 인간들은 돌봐야 할 어린 조카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규모가 커서 수사가 길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은 전 시모 쪽은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그 아들들은 징역형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기에 이들은 날이면 날마다 저를 찾아와 싹싹 빌었지만 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그 인간들의 바람대로 다시 그 덫에 걸려 착취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전 남편이 다시 감언이설로 저를 꼬드기려 하는 말이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내 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저도 확실히 알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용서라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저는 저의 그 젊고 파릇파릇하던 청춘을 그렇게 짓밟아 놓은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그 인간들은 오늘도 남편 가게에 찾아왔다 문전박대 당하고 울면서 돌아갔어요. 지금은 친구 가게를 완전히 인수해서 제 명의로 운영하려고 친구와 협의를 보고 있어요. 물론 친구도 저의 결혼과 성공을 축하해주며 흔쾌히 오케이 했죠. 다사다난했던 제 청춘이지만 그래도 저를 도와준 시골의 그 친구, 저를 잊지 않고 믿어준 고향 친구, 그리고 영원한 내 편이 되어줄 남편까지 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에 오늘도 제가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